네, 32회 시험 대비 공법 체계도 강의. 자, 이번 시간부터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첫 번째 주제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고시, 사업하는 장소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관련 내용들 보시면 일단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미개발지가 신도시로 바뀌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거죠. 여기 논밭, 임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도시로 도로가 깔리고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신도시로 바뀌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방식이 전부 수용, 전부 환지 방식, 반반 섞어서 혼용 방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용 방식은 여기 토지나 건물에 있는 권리를 강제로 다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보상금을 주고 뺏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을 개발을 해서 개발된 땅을 나중에 외지인들한테 일반 분양으로 파는 겁니다. 원주민들은 보상금 받고 나가고, 기본적으로 수용 방식은 개발된 땅을, 개발된 토지나 건물을 외부인들한테 팔아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대고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기존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새로운 땅을 교환해 주는 방식입니다.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게. 자, 혼용 방식은 7대3으로 섞든 반반 섞든 간에 혼용 방식으로 섞어서 도시개발 사업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방식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 방식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상대되는 개념이 나중에 배우실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구시가지에 있는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사업인데, 지금 배우는 도시개발 사업은 미개발지를 최초로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 개발 방식은 전부 수용, 전부 환지, 혼용 방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기본 내용들 잘 파악하시고, 자, 사업의 절차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A타입 절차와 B타입 절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타입이 뭐냐면 A형이라고도 하는데, 사업을 할 때 여기 도시개발구역에 사업하는 장소, 도시개발구역을 사업하는 장소를 이 지정권자라는 관청이 지정을 하고 발표하기 전에 먼저 개발계획을 만들고 시행자를 발표한다. 자, 기본 순서가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먼저 나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자를 같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는 절차로 넘어간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개발계획은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고, 사업의 방향을 행정관청이 지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개발계획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사업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계획. 시행자는 말 그대로 사업 시행할 자. 도시개발구역을 사업하는 장소.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는 설계도 작업이라고 그래요. 시행자가 설계도를 작성을 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심사받는 과정. 자, 순서가 개발계획이 1번, 도시개발구역이 2번, 실시계획이 3번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면 A형입니다. 참고로 개발계획은 사업의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인데, 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의 면적, 사업 시행 기간, 시행자나 시행 방식 같은 것들을 정해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지시하는 계획이 앞으로 개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형은 개발계획을 만들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개발계획 안에 시행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계획하고 시행자를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내려가서 2번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실시계획으로 가는 게 A형 사업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착수겠죠. 전부 수용이든 전부 환지든 전부 혼용 방식이든. 근데 우리 B타입도 있습니다. B타입. 자, 사업 절차가 B타입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개발계획하고 시행자가 구역 지정 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자는 같이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로 가고, 실시계획 인가 나오면 공사 착수.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업 순서가 A타입 순서가 있고 B타입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서. 두 가지의 사업 절차가 있다. 그래서 A타입은 개발계획 시행자라는 거,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계획 개발계획 수립해주고 시행자도 발표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로 가라. 여기 기간이 없어요. 여기는. 도시개발구역 장소를 정했으면 이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설계도를 작업해서 관청한테 제출해서 인가받고 발표가 나오면 공사 착수. 자,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면 A타입입니다. 여기 3년 같은 것들은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근데 B타입은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해라. 개발계획을 만들면서 시행자는 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1번, 개발계획이 2번, 실시계획이 3번 이렇게. 기간 2년, 3년은 저 뒤에 가서 보시고,
자, 이렇게 구역을 먼저 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하고 실시 계획 쪽으로 가시면 이게 B타입 순서라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를 조금 봐야 되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시행자 4명, 민간시행자 8명 시행자 후보가 있습니다. 12명 시행자 중에서 사업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 건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공적인 그 목적으로 사업하는 시행자, 공공시행자가 1, 2, 3, 4번.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우리 국가는 국토부 장관 같은 장관들,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장관들이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냥 1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우리 특광도지사인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자, 두 번째,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자, 우리 공공기관에는 LH공사 같은 토지주택공사나 철도공사, 이 정부 출연기관도 국가공기업인데 이거는 뭐 철도시설공단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공공기관, LH공사 같은 토지주택공사 아니면 철도공사 같은 열차를 운항하는 한국철도공사, 정부 출연기관도 국가공기업,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은 둘 다 국가공기업입니다. 이 정부 출연기관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자, 누구 기억하셔야 돼요? 철도시설공단, 철도역을 건설하고 철도레일을 건설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에는 철도공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나 철도공사, 정부 출연기관은 철도시설공단. 자, 둘 다 국가공기업. 자, 지방공사는 우리 SH공사 같은 공기업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2번 공공기관, 정부 출연, 4번에 지방공사. 자,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이고 2, 3, 4번은 공기업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공기업,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이니까. 자,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시행자 후보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의 모임,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라는 법인.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바깥으로 이전하는 법인. 주택법상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 개념인 등록사업자. 자, 터널이나 다리 같은 걸 만드는 토목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 출자법인. 이렇게 8개가 우리 민간시행자, 토지소유자, 조합, 이전법인, 주택법상 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토목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 출자법인. 이렇게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12명 시행자 중에서 사업 시행할 사람 1명을 정하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러시면 안 돼요. 뒤에서 또 한번 나올 겁니다. 토지 소유자들끼리만 모여서 시행자가 된다. 자, 건축물만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 토지 소유자라는 같은 이름의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 조심하시고.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개발구역은 제일 먼저 관청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정한다. 사업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발표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같은 특광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주의.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사람 1명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안에서 정하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경기도지사, 또 경기도 안에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자, 우리 협의가 안 되면, 그러면 뒤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1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 4번. 자, 1, 5, 4를 먼저 읽는데, 여러분들 체계도에 보면 여기 좀 빠져 있어요. 지면이 부족해서. 이거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시면서 보세요. 자,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간단하게 국가가 사업, 5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경우, 그다음에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됐을 때. 자,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건데, 협의가 안 되면 한 사람을 정할 수 없으니까 시도지사 둘 다 빠지고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1, 5, 4를 먼저 이렇게 적으시고, 자, 좀 어려운 게 2번하고 3번인데, 자, 2번, 3번 해석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요청받았을 때, 국토부 장관이 제안받았을 때라고 간단하게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청은 누가 누구한테 요청을 받는 거냐면, 요청은 행정관청이 행정관청한테 하는 게 요청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행정청한테 가서 제안이라는 건의라는 거고,
요청은 같은 관청끼리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요청받을까요? 국토부 장관은 동료 장관들, 자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료 장관들, 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받아서 동료 장관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 3번은 공기업이에요. 자, 우리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정보출연기관 같은 것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철도시설공단 이런 그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청은 아니라고요. 공기업은 행정청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을 제한할 때 이렇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한테 30만 이상으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제한. 자, 요청받을 때는 동료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동료 장관들은 국토부 장관에게 같은 관청끼리니까 요청할 수 있고 자, 공공기관이나 정보출연기관의 장은 공기업이에요. 국가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정보출연기관도 이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30만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요청받았을 때, 국토부 장관이 제한받았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시험의 포인트는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한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장관끼리니까 요청이라는 거라는 거고 이 공공기관의 장은 30만 이상으로 제한을 할 때 국토부 장관한테 자, 이 공공기관을 지방공사로 바꾸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의 장은 국가공기업이고 국가공기업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국토부 장관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이렇게 제한을 이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공기업이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지방공사의 장이라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럼 틀린 겁니다. 자, 조금 어렵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긴급할 때, 시도의사 간의 협의가 안 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동료 장관들한테 요청받았을 때, 자,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을 했을 때. 자, 이렇게 5가지가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다음. 자, 좀 전에 여기 설명한 걸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안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국가공기업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제안하는 거고 자, 우리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청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하는 거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관청이니까 같은 장관끼리니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안과 요청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장관은 제안도 받고 요청도 받는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도시개발구 사업을 할 때 아까 우리 지정권자가 원칙은 시, 군, 시도지사예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을 또 받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요청받았을 때, 국토부 장관이 제안받았을 때. 자, 그러면 시도지사도 자, 국토부 장관처럼 요청을 받는데 자, 시도의사는 자기 하급 행정관청인 시군구청장한테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군구가 특광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 그림처럼 시군구라는 행정청이 자, 시도지사, 특광도지사한테 같은 관청끼니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구청장 앞에는 또 제안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안자. 제안자가 10명이에요. 자, 10명의 제안자가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제안자 10명은 아까 우리 12명 시행자 후보 중에서 자, 국가나 지자체 1번 빼고 조합을 제외한 자. 자, 제안자. 자, 지금 제안은 여기서 말하는 제안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자, 제안자는 12명 시행자 아까 우리 후보 있었죠? 앞에서 본 거. 그 사람 중에서 1번 국가나 지자체를 빼고 6번의 조합을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안자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의 제안자가 제주도지사나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을 제외하면 1번 시행자와 6번 시행자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민간이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까지 얻어서 제안서를 내야 된다. 제안이 들어가면 1개월 안에 통보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1개월 정도 내에서 이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나 지자체 1번 시행자, 조합 6번 시행자를 제외하면 시행자가 몇 명 남습니까? 12명 중에서 2명을 뺐기 때문에 10명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시행자 후보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안자 10명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여기 제안자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장 행정청한테 가서 제안서를 내고 그러면 1개월 안에 통보 가는 거죠. 그럼 제안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제안이 타당하면 다시 또 특광도지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시도지사가 요청받고 또 그 앞쪽에 제안이 있다는 사실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보시면 되고 아까 추가적으로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따로 제안할 수 있다. 면적이 30만 이상, 국가공기업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찾아가서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제안이라는 것도 잘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이런 공기업의 국가공기업의 장한테 30만 이상의 크기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제안받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제안받는 거고 그리고 원래 제안은 이 앞쪽에 10명의 제안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제안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또 특광도지사한테 요청서를 낸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안자 10명이 시군구에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별도로 빠져서 면적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서를 낼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목차상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항목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까지를 보시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 요청과 지정 제한 같은 것들을 보신 겁니다. 자, 이번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자, 요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는 도시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자,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요 1, 2, 3번까지가 도시지역인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공장을 져야 되니까 3만 이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보존녹지는 빠져야 돼요. 보존녹지는 도시개발구역을 못합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일정한 조건하에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고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면 어디예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같은 데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규모가 30만 이상으로 훨씬 더 커야 됩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자, 주의.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데서는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경우 원래 30만 이상인데 아파트 연립을 짓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해주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가 된다. 우리 이런 거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체계도에다 추가적으로 거기 보시면 있으니까 줄을 치시면서 원래 비도시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자, 여기 도시지역 외의지역이 30만 이상인데 아파트 연립을 짓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4차로 이상 도로까지 만들어주면 면적이 30만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가 된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크게 하셔야 돼요. 일단 분홍색 원칙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이해 못 하시는데요. 좀 전에는 뭐 1만 이상, 3만 이상, 30만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국토법상 취락지구가 지정된 땅, 개발진흥지구라는 용도지구. 자, 우리 취개 이런 것들은 용도지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중에 취락지구나 이런 개발진흥지구 같은 게 들어와 있을 때는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들어와 있을 때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 제한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취, 개, 지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앞에 있는 면적을 적용하지 않고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하는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취, 개, 지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은 하나의 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고 또 서로 떨어진 구역을 결합할 수 있는데 분할을 하든 결합을 하든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셔야 돼요. 분할되었을 때는 각각 분할되어진 면적이 1만 이상, 결합한 경우도 결합한 면적이 1만 이상은 되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아까 우리 보셨고 지정권자,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고시하면서 지정권자 보셨고 지정규모까지 보신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규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목차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목차를. 자, 세 번째 목차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인데 자, 도시개발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고시할 때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고 관부나 공보에다 고시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라는 걸 할 수 있다로 처리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현장에 가서 토지, 건물, 공작물, 주거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데 임의 규정으로. 자, 두 번째 게 중요한 건데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로 처리하시고 의견 청취, 공람이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 전문가 의견. 자, 이때 공람은 14일 이상 기간을 두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주는 거고, 공청회는 날짜를 하루 정도 잡아서 주민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공청회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주민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 건데,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 공람이나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을 먼저 하고 공청회를 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람, 14일짜리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까지 개최를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메모하십시오.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할 수 있다로 처리하셔야 돼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요게 옛날에 15회 때 17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00만 미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람이나 공청회는 면적을 100만 이상일 때 어떻게 처리하고 면적이 100만 미만일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100만 미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처리하셔야 돼요. 도시개발 규모가 뭐 20만, 뭐 10만 이렇게 100만보다 작을 때는 공람만 하고 공청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100만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까지 하여야 한다로 두 개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가 끝난 다음에 협의. 자, 지정권자는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은, 자, 특히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권자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관계 행정기관,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는데, 또 심의할 때도 시도나 대도시일 때는 시도나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최종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여기 100만 이상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아까 의견 청취할 때도 100만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까지 해야 된다. 자, 여기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협의. 이거 추가 협의라고 합니다. 이런 건 체계도에 없으니까 메모를 좀 해주셔야 돼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추가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추가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자, 원래는 시도나 대도시가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한 다음에 심의로 넘어가면 되는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나 대도시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 협의 사항이 있다. 자, 결국 면적 100만 이상이면 의견 청취할 때, 주민의견, 전문가 의견 청취할 때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까지 하여야 한다. 100만 이상이면. 또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자,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가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도 하고 국토부 장관하고도 추가 협의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00만 이상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시고, 요건 아직 시험 문제에서 안 나왔어요. 여기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기초조사 할 수 있다. 공람이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100만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고, 100만 미만이면 해석을 쓰셔야 돼요.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할 수 있다로 처리합니다. 자, 지정권자 시도나 대도시가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자, 심의로 넘어가면 되는데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하고도 협의 한 번 더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심의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도시개발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했으면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서 알리고 이걸 송부해서 송부받은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람시킨다.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자, 의견 청취는 공람이나 공청회인데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람 먼저 하고 공청회까지 하여야 한다. 100만 미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할 수 있다로 처리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30만으로 냈었어요. 도시개발 규모가 30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할 수 있다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여야 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30만 제곱미터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때는 100만 미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시도나 대도시가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 국토부 장관은 뭐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면 되는데, 자, 시도나 대도시가 면적 100만 이상이면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도 하고 국토부 장관하고도 추가 협의를 한번 더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시도나 대도시가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목차상 세 번째 목차까지 끝난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처음에 1번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서 지정권자 이런 걸 보셨어요.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의 지정권자, 지정 규모는 크게 해야 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네 번째 지정 효과하고 이제 해제로 가실 겁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보시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무슨 지역으로 의제된다. 도시지역 같은 거로 자동적으로 결정도시가 된 것으로 의제가 되고 도시개발사업에 방해되는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받고 해야 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효과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자,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더라도 용도지역 땅의 이름이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데 단 취락지구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취락지구가 먼저 지정된 땅이면 도시지역 의제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의제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다음 행위를 할 때는 특광식 운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공부하실 때 요 분홍색 줄침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가 건물 짓고 물건 쌓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고 나머지가 토토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입니다. 토지 영질 변경, 절토성토, 정지 포장,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니까 자, 우리 국토기획부에서 배웠던 5가지 개발행위에다가 2가지 건물을 크게 고치는 대선하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람들 창고를 쓰다가 뭐 주택이나 상가로 변경해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보상금 더 받으려고 고치는 사람 대선 같은 사람들 중목의 벌채나 식재 나무를 심어가지고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수용보상금 이런 사람들은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얀색 건물 짓고 공작물 설치 건물 짓고 물건 쌓고 물건을 1개월 이상 나머지 토토토에다가 건축물을 대선 용도 변경 하나 추가해 주시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추가해서 이런 행위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하려면 이렇게 특광, 자치도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특별자치시는 빠지는 겁니다. 세종시는 도시개발법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7가지 개발행위가. 자, 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물론 허가를 안 받는 행위도 있겠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자, 이건 재해복구용, 2번, 3번은 농사 짓는 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다. 다만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가 경작지에서 할 때는 경작행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작지에서 임식재는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 안 받는 행위도 1, 2, 3번, 6번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4번, 5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허가를 안 받는 행위도 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아까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7가지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물론 허가 안 받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로 가겠습니다. 해배. 자, 도시개발구역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비정상적인 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공사완료 공고나 환지처분 공고일 이때 다음날 해제인데 항상 조심할 거는 다음에 규정된 날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밑에 써있는 날짜 다음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공사완료 공고일, 환지 방식으로 끝나면 환지처분 공고일인데 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노란색은 정상적 해제다. 사업이 이제 단계가 다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 방식이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이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 해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 사업이 중간에 지연돼 가지고 해제되는 경우, 자, 지금 요거 A타입입니다. A타입. 자, A타입은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먼저 하고 시행자를 같이 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으로 내려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로 가셔야 돼요. 자,
자, 실시계획 설계도 같은 작업을 해서 관청한테 인가 신청, 누가? 시행자가. 그러면 개발기획 시행자를 먼저 1번으로 순서를 먼저 잡고 2번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3번이 실시계획이라고 순서를 잡으면 되는데, 자, 이 구역에서 실시계획으로 넘어가는 요 기한이 3년이에요, 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면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요 내용이 글씨로 보면요. 자, 요거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출발로 해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3년 되는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요 글씨 내용이 A타입 순서로 잡고 1번을 개발계획 수립고시 시행자 먼저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기간이 없네요.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시는 게 3년.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거. 자, 그리고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다 끝나면 정상적인 해제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B타입이 있습니다. B타입. 자, B타입 보시면, 자, B타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먼저 하고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자가 두 번째로 오시는 거예요. 1번, 근데 요게 2번이에요. 같이 묶어서 3번은 실시계획입니다. 이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2년 안에 하셔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시는 게 3년이에요. 3년. 2년, 3년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글씨로 보시면,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간다는 이 표현이 지금 요것 말입니다. B타입에서. 구역에서 실시계획 쪽으로 바로 가지 말고 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내려가는 거 2년 이렇게. 요거 B타입 순서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시는 게 3년이 있어요. 글씨. 구역 지정고시에서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출발했을 때는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는데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다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 날은 앞에서 우리 봤었죠? 앞에서 다음 날은 여기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날로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 양가로 1번은 이거 A타입입니다. A타입. A타입이라고 순서를 잡아놓고 3년을 따지셔야 돼요. A타입은 개발계획 시행자가 먼저 나왔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는 그런 해제 기한이 있고, 자, B타입.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자,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다시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된다. 그게 도시개발구역에서 B타입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하고, 개발계획 시행자가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될 수 있는데, 이 개발계획을 2년 안에 수립해서 고시해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 했으면 다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3년 안에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우리 사업 순서를 A타입도 있고 B타입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B타입은 2년, 3년. A타입은 한 번에 이렇게 3년 넘어가시는 해제.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은 이런 식 해제 절차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비정상적인 해제면 여기 비정상적인 해제가 아까 우리 정상적 해제 말고 비정상적인 해제면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됐을 때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본다. 요 의제 효과가 다시 이제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해제면 자, 옛날 용도 지역으로 다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정상적 해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아까 비정상적인 해제 그런 경우일 때만 환원 폐지 몇 년 안에 완했을 때라는 그런 비정상적인 해제일 때는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본다가 다시 원상복귀한다. 도시지역은 다시 옛날 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가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정상적 해제인 공사완료 공고나 환지처분 공고 이런 거 다음날 해제가 됐을 때는 이런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해제인 뭐 3년짜리라든가 2년짜리 이런 거 해제됐을 때만 이런 환원 폐지 문제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까지 보셨으면 여기까지 끝나신 거예요. 자, 도시개발구역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면서 지정권자, 지정규모 크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지정 효과하고 금방부진 해제까지. 자, 책에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좌측에 있는 분홍색 교재를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메일로 원고 보내드리고요. 이 책에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저한테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시면 유튜브나 밴드에 올린 제가 이 동영상, 이거 이제 복습 동영상으로 되게 좋은 거니까
잘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